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윤수입니다. 제가 이 용학 도서관에는 한 몇 번 그 전에 강의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기가 그득하게 청중이 찼는데 오늘은 빈자리가 많은 게 아마 이 오미크론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늘 강의가 저한테는 아주 뜻깊은 강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주제로 학계에서 전문적으로 대중 강연을 하는 건 아마 제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고, 또 제가 하면서 새롭게 찾은 어떤 그런 내용도 좀 소개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PPT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 실학이 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자라는 말은 한자로 볼 때 빌허자에 대비되는 그 글자이죠. 실학, 반대가 허학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실학에 대항하는 그런 허학이 뭐냐면 같은 유학인 성리학 일파를 이 실학이라고, 주자 성리학 쪽을 관념적인 성리학을 허학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성리학자들이 불교의 학문을 현실성이 없다 이가 허학이라고 비판을 하죠. 그거를 차용해서 조선시대에 오면은 일본의 학자들이 자신들의 그 학문 경향을 실학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시기가 대부분 영조와 정조 시대입니다. 이 영조와 정조 시대가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시대입니다. 학문적으로 부흥하고 번창하고, 그 다음에 인문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은 시대가 영정조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자학에 대한 비판 정신이 일어나면서 원시유학, 공자맹자의 그런 정신을 새롭게 해석하는 학풍이 일어났다. 우선은 이 주자학을 비판했다. 실학이 영조와 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발생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주자학이 공리공담성이 강하죠. 이 시를 잃어버렸다고 이제 주장하는데, 요거 빨간 글씨 잘 한번 기억하세요.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 일단 파란 거는 두고요. 이게 뭐냐 하면 경세치용은 세상을 경륜하는 그런 학문으로서 쓸모 있는 것을 이루어낸다. 이용후생은 이 쓸모 있고 유익한 것들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후는 두텁게 하다. 그 다음 실사구시는 실제의 일을 통해 옳고 그름을 추구한다. 옳음을 구한다. 이거는 실학의 3대 슬로건이기도 하지만 3대 학파를 일컫기도 합니다. 이 실학에서 경세치용파가 있고 이용후생파가 있고 실사구시파가 있습니다. 이 경세치용파는 가장 초기에 나오는 학파인데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농학파들입니다. 제일 핵심이 농사를 중심으로 국가의 경제를 또 민본을 두터이 한다라고 하는데, 이용후생은 거기에 대비해서 중상주의를 하죠. 이게 중농주의라면 여기는 상업을 강조합니다. 주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이 청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현대 근대화하자, 그리고 이 청나라의 학문을 북학이라 해가 그 북학을 배우자 해서 북학파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 이분들이 다 이용후생파들입니다. 경세치용은 초기 실학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오늘 주제인 반계 유형원 선생도 이 경세치용파로 흔히 얘기됩니다. 반계 선생의 학문을 이어받은 성호이익 하는 분, 그분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로 되죠. 실사구시라고 하는 것은 이 대표적인 학자가 추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금성문 해갖고 비석이나 옛날의 기록들을 통해가 역사적으로 옳고 그른 걸 추적해 들어가는 거죠. 실사구시판입니다. 국민민복은 경세, 치용, 이용, 우생, 실사구시가 모두 추구하는 목표이죠. 국가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복되게 하다. 오늘 주제가 실학과 유민 입국이라 했습니다. 큰 주제가. 이것도 비슷하죠. 유민 입국은 백성을 아주 풍요로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유익하게 이익되게 한다. 이런 주제나 국립민복이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은 대략 실학의 3대 유파, 경세, 치용, 이용, 후생, 실사구시 정도는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반개 선생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당시에 초상화가 전해지지 않아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현대 인물인 이양원 씨가 그린 그 반개 영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뭐 대략 후손들을 보고 그래도 좀 고정을 해서 막 그린 거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반개 선생 400주년이라 했습니다. 사실 왜 보면 뭐 500주년, 600주년이라고 하는 게 뭔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이 뭐 400주년이나 401주년이나 큰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의미 두기를 하는 거죠. 보면 1622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광해군 때입니다. 그래서 1673년에 작고하셨으니까 올해가 2022년이니까 딱 400주년입니다. 근데 이 어른의 관향은 동관은 문화이고 자는 덕부이고 이 반개로 많이 불리는데 호입니다. 아호입니다. 근데 이 보면 선조들이 대대로 높은 관직을 하는 서울 출신의 전통적인 양반 집안입니다. 그런데 서울 외가에서 출생을 했지만 2살 때의 정치적 사변으로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따가 더 할 거예요. 그리고 15살 때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가 강원도 원주로 피난하고 다음해에는 양평 땅인 지평 화곡리로 이사했다가 다시 여주 백양동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랬다가 18세에 혼인을 하는데 아내도 뭐냐면 명문가의 따님입니다. 유하라는 아드님 한 분을 두셨어요. 근데 이 아드님은 나중에 그 아버지 반개 유형원을 선양하는 작업에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30살 때 할아버지 상을 다하고 이연디 복상을 마치자 32살의 나이로 전라도 부안 보안면 우반동에 응가합니다. 아마 이 우반동 할 때 이 반자하고 반개라는 호가 여기서 나왔는 거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우반동에 응거해서 거의 20년간을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임종합니다. 이 반개라는 호도 우반동과 관련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 책 제목인 반개수록이라 하는데 선생은 반개라는 말을 안 쓰고 수록이라고만 했어요. 수필 그러죠. 요즘 우리가. 수필이 뭐죠? 이 마음대로 북 가는 대로 따라 쓰는 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글이 수필입니다. 수록도 비슷해서 이거저거 체계성을 갖추지 않고 되는 대로 이래 생각나는 대로 내가 썼다 그런 뜻으로 수록이죠.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체계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겸손의 의미로 이래 하셨던 것 같아요. 수록이라고. 근데 반개를 붙인 거는 후대 사람들이 반개 선생이 썼다 해서 반개를 붙여갖고 반개수록이라고 흔히 부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반개수록을 저술한 이 우반동, 부안, 전북 부안에 있는 우반동인데 그 앞에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탁 터진 게. 나중에 혹시 이쪽에 갈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제 강의를 들으신 걸 계기로
반계 선생 유적을 한번 답사를 해야겠다 해서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은 총 13책 2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반계 수록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록이라는 말은 책을 읽다가 수시로 그냥 기록해 둔 것 정도지만 실제로는 체계가 정연하다. 보면은 여러 내용이 있는데 제일 핵심은 토지제하고 그 다음에 과거제도, 한 개 더 하면 군사제도, 이 세 개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우선은 이 토지제도인데 기본적으로 토지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로 하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갖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벼슬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 있는데 과거제를 폐지하고 청거제를 하자. 쉽게 얘기하면 이 주학에 다니던 사람은 그 재주 있고 그 다음에 자격되는 사람을 추천해가 성균관에가 배우도록 하고 성균관에가 배우는 사람들 중에 출중한 사람들을 거기에서 추천해가 국가에서 관료로서만 되는 거 아닌가. 평생을 이 과거 제도를 준비하다가 사람 다 버린단 말이죠.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책이 처음에는 등본 형태, 즉 필사본으로 이렇게 전해지다가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반계수록이라는 책을 얘기하고 이 실학을 얘기하는데 왜 백보람 최흥원 선생을 언급을 하는가 잘 모르시는 분은 궁금한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반계수록이라는 책이 영조 때에 처음에는 필사본으로 전해지다가 영조 때에 처음으로 1770년에 경상도 가명에서 관찰사가 주관해서 간행이 됩니다. 그게 경상도 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강사가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하면 이 옥골, 이 지금 둔산동 거기에 있는 백보람 최흥원이라고 하는 분에게 당신이 이 책을 교정을 좀 맡아주시오. 왜요? 필사본을 이 목판본 이렇게 끌로 파서 만들어내게 되면 고칠 수도 없어요. 한번 잘못 나오면. 그리고 그거를 철저하게 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작업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 백보람 선생에게 맡깁니다. 제가 여기에 나오는 분들을 뭐 유형원 선생을 뭐 반계 선생이니 유형원 선생 매번 붙이지 않듯이 최흥원 선생도 격을 맞추면 최흥원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후손분들이 좀 와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백보람으로 그냥 호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에서 이 반계 유형원의 반계 수록을 다루면서 오늘 백보람 선생을 같이 언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가 대구이니까 대구 출신의 그 학자의 학문이 대략 어떤 내용이고 또 반계 수록을 간행하는 데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가 그걸 오늘 강의 드리는 게 제 강의의 주된 요지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세요. 여기 쭉 보면 전제는 토지제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공업, 재정 상공업, 향약, 교육도 거기에 써놓은 게 있고 쭉 내려가면 축성, 성곽을 만드는 것, 병기, 교통, 통신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이 반계수록을 왜 유형원이 썼던가 대략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을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우리나라가 망하겠다라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이분이 살아간 그 시대가 이 호란으로 인해서 쫓겨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쟁변에 의해서 2살 때에는 아버지를 잃게 되는데 아버지가 북인 쪽의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이 북인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광해군 때 정치적 핍박을 받을 때에 그 어른도 같이 인조 등급과 함께 순환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현실을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진나라 한나라 이후 법제가 모두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중국도 오랑캐에 의해 멸망되었고 우리나라는 수없는 외침을 받아 수치를 당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제도도 그래요. 왜 보면 토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갖고 그야말로 국민들이 편하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부자들, 지주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땅을 독차지하고 거기에 나는 곡식을 독차지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경주에 가면 만석군 채부자집을 칭송을 합니다. 거기에 유견해서 이 배품을 얘기를 해요. 내 땅 안에서는 참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참 감동으로 와 닿아요. 근데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한 해에 만석이라는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땅을 경제적인 배경을 한 집안에 준다는 게, 한 개인에 준다는 게 정말로 그게 타당한가? 공정성 면을 지금 우리가 물어보면 많은 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물론 그 당시에 그 사회라는 어떤 현실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면도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서 이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이런 이 법이나 제도들을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학자와 관료들이 자기들의 그 학문에 문제점이 많다. 모두가 공부를 해서 자기 수양을 하고 남을 복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배 채우려는 출세해서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의 목표도 잘못되었고 개인의 어떤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도 잘못되었고 막 이런저런 시대에 볼 때 이 현실을 개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반개수록을 짓게 된다. 뭐 그런 류의 얘기를 이 어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토지제도는 국가에서 경작권을 분배하고 환수할 수 있는 공전제로 하자. 모든 국민에게 토지를 지급해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 이 핵심입니다. 상공업에 대해서도 부정은 안 해요. 발전시키되 농업이 위축되지 않을 정도로 조절한다. 농업이 중심이죠. 중농주의파. 앞에서 얘기하면 뭐라 했어요? 경세파라 했습니다. 경세치용. 그 다음 이 부분이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백브람 선생의 사상과 아주 일치합니다. 전 국민의 도덕교육을 위해 향약과 향음주례를 실시한다. 향약을 강조합니다. 향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 관리를 시험처가 뽑는 그런 과거제가 아니고 추천해가 하는 공거제를 실시하자. 그리고 독특하게 그 당시에 전문교육을 위해 기술학교를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노비제도는 점차 축소해 나가고 그야말로 노비수를 줄여 나감으로써 왜요? 노비는 주로 산노비들입니다. 개인에게 속해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보면 세수를 떨어뜨리고 노동력을 왜 보면 손실시키는 요인이 이 노비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양민화하고 그들에게 이 경작권을 주면서 국가에서는 세수를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을 제안합니다. 뭐 요즘은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 당시의 얘기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반개 수록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여러 얘기들을 보면 참 이 아쉬운 게 당시에 이게 받아들여졌으면 상당히 우리나라 근대화가 앞당겨졌을 건데 이 개혁안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로 정치권을 정치 권력을 갖지 못하던 기호 남인이었기 때문에 이 제도적으로 반영하지 못했죠.
이 현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생을 바쳐 연구하는 이 경향은 후대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방계 유형원 사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분이 공부하고 연구한 그런 학풍은 후대에 실학이라는 학풍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어른을 뭐라 하느냐 하면 실학의 비조랍니다. 여러분들 족보에도 시조가 있죠. 시조 위에 조상을 비조라 합니다. 코비자스가. 옛날에 이 생명의 호흡이 코로부터 있다 해갖고 이 비조라는 것은 아주 위에 그 선조의 또 그 위라는 뜻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실학의 그 물꼬를 처음 열어준 선구자로서 인정을 합니다. 재밌게도 북한의 그 어떤 전통사상 학계를 여러분들 보시면 요즘 보면 주체사상 이후에 북한의 전통사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나와도 한두 줄 하고 전부가 김성주의 또는 주체사상으로 도배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연변대학교에서 한국학자와 또 중국학자와 북한학자 세 나라들이 모여갖고 한국 그 전통철학의 그 학술 대회를 하려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북한에서 조건을 세우가 이 한국 쪽에서 온다면 우리는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연변대학 쪽에서는 또 제도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가 북한과 이제 자기들이 맹방이라고 이래 하니까 우리 보고 오지 말라고 이래 얘기를 했어요. 근데 뒤에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더냐 이래 물었더니 참 불쌍해요. 이 어른들이 와서 부탁하는 게 주로 이제 중국 그 연변에 있던 사람들의 그 지인들의 입던 옷을 그야말로 유명한 학자들이 이 마대포 같은 데에 끌어 담을 수 있는 대로 다 끌어 담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이 책 같은 것도 잘 없고 종이도 아주 연락하고 필기구도 그렇고 이분들 하는 말이 책을 내지를 않는데요. 그 사상서를 낼 책 그 종이도 잘 없고 이 말로 해놓으면 좀 수습하기가 좋지만 책으로 잘못 해놓으면 단 한 단어라도 거기에 좀 불미스러운 게 있으면 책임을 면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책을 내는 걸 원하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북한에서 전통사상에 대한 연구가 꽤 됐습니다. 박사 정성철, 최봉익 이런 분들이 책을 많이 냈다고요. 그리고 그 책들이 그 88 올림픽 직후에 노태우 대통령 때에 그 이데올로기가 조금 그 완화되고 나서 이 사회주의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그 사회주의 서적을 전문으로 다루는 서점이 있었어요. 방울당 쪽으로 이래 가다 보면 하늘북이라는 아주 큰 서점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때 이 책들이 인기가 있었는데 그때에 북한에서 낸 그 전통 철학 관련 책들을 표지만 바꾸고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찍어낸 책들이 저도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퇴계 율곡 같은 이 순수한 성리학자들은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제일 많으냐? 다산 정약용이 제일 많습니다. 다산은 단행본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유형원 선생에 대해서도 이 분량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왜요? 그네들이 생각하는 이 사회주의의 이념에 실학이라고 하는 이 실학파라고 하는 이쪽의 이념들이 대단히 가깝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방계 유형원의 사상은 후대 실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북한의 학자들에게도 60, 70년대에 많은 연구를 불러일으켰다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계수록이 유포되는 과정을 보면요, 이 어른이 살아 계실 때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1678년에
배상유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숙종에게 처음으로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 배상유라고 하는 분은 방계 유형원 선생의 사돈이에요. 이 집의 딸과 방계 선생의 아들이 혼인을 맺었어요. 이 배상유의 따님이 방계의 며느리인 거죠. 그리고 두 분은 학문적으로도 친구이기도 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18세기에 들어가서 이 양득중을 비롯해서 성호 이익, 그 다음에 수남 안정복 이런 분들이 줄기차게 방계수록을 선양을 했어요. 그래서 세간에도 알려지고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양득중이라는 분은 독특해요. 이 윤증이라는 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사색 당파를 보시면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죠. 근데 그 기호 쪽에 이 충청도와 이 수도권인 기호 쪽의 배경을 갖고 있는 서인 세력들이 나중에 나눠지면서 노론과 사오론으로 분화하죠. 노론은 누구죠? 유명한 우암 송시열 선생이 중심이 됩니다. 소론은 우암의 제자인 윤증, 명제 윤증 선생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동인도, 영남학파를 이루는 동인도 나중에 어떻게 나뉘냐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뉩니다. 남인은 퇴계 계열이고 북인은 남명 조식 계열이죠. 근데 나중에 되면 소론도 흐지부지해지고 그 다음에 북인도 흐지부지해져서 남는 거는 뭐와 뭐만 남인과 노론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기호 노론, 영남 남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윤정이라는 사람은 분명 뭐죠? 이쪽에 노론 세력은 아니지만 서인 계열이에요. 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론에 끊임없이 이 정치적인 갈등을 빚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어디에 오히려 가까운가 하면 영남 쪽에 가까운 거예요. 남인파에. 그리고 이분들이 벼슬을 못 갖다 보니까 자기들이 끊임없이 현재 제도에 대한 비판과 불만을 갖고 있어요. 당시에 노론이 정권을 잡고 있는 데에 소론이 불만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누가? 남인이 불만을 가집니다. 불만 가진 사람들은 이걸 바꿔내자 개혁적으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증이라는 분이 보면은 이 방계 유형원이 지닌 학문을 높이 평가하고 방계수록을 읽어봤다 했어요. 호남에서 어린 시절 보내면서 방계수록을 구해 읽고 유형원이 지닌 학문의 정밀함과 뜻과 도량의 원대함이 후세에 말을 잘하는 선비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런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인 양득중이라는 분이 그런 선생 밑에서 배우고 이 윤중으로부터 유형원의 책을 빌려 읽은 제자 양득중은 영조에게 이 책을 간행하자고 요구를 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이것이 이제 의본 나중에 방계수록이 영조 때 출판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양득중은 아주 겁나는 얘기를 합니다. 1741년 경연에서 임금이 있는 그 강의에서 주자의류 대신 방계수록을 강의하도록 하라고 요청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여러분들 이건 지금 생각으로는 잘 생각이 안 돼요. 왜요? 주자의 나라인 조선에서 주자의류는 거의 성경입니다. 주자의류가 뭐냐면 주자와 제자들 간의 문답을 말을 모아놓은 기록책이 주자의류입니다. 대단히 중시하던 책이었어요. 이 책을 강의하지 말고 임금 앞에 의전해서 방계수록을 강의하도록 하자라는 이 상소를 요청할 만큼 양득중이라는 분은 방계수록에 깊이 빠져 있었고 이 시대의 실학의 학풍, 그 다음 이 시대의 학문 사조가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린 시대, 또 개방성이 있는 시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원이 작고한 후 거의 100년 이른 그 시기 뒤에 이르러서야
반개수록의 내용이 알려지고 높은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1753년에는 조정에서 유형원에게 관직을 추증했고 1768년에는 홍계의가 묘비를 찬하고 죽산부사 유원지가 비석을 세웠어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왕명을 받아 반개수록의 서문과 함께 세상에 알린 사람이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 도호부사 이미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책을 발간해가 반포한 때가 1770년 영조 46년으로 유형원이 죽은 지 딱 97년째 되던 해입니다. 이게 반개수록 표지와 그 전제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배상유를 주목해 볼 수 있다 했죠. 이분은 친구이고 나중에는 각각 헤어졌는데 배상유의 딸이 유형원의 며느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배상유는 특히 반개수록의 감화를 받아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이 제도 개혁을 건의했는데 조정에서 돌아나온 대답이 뭐냐? 오활하다 했어요. 오활하다. 우활이라고도 하는데 한자로 오활하다. 이 말이 뭐냐면 현실의 경우와 관련이 멀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해가 돌려보낸 거예요. 그때만 해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1970년에 영조의 명의에 의해 경상가명에서 이걸 간행했는데 그 뒷부분 최흥원이 교정을 맡았다 이게 있거든요. 감사 임의가 대구 지역 선비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흥원에게 맡겼다. 그리고 최흥원 선생 문집 연보에 보면 1770년 정월에 임금이 경상도 가명에 반개수록이 간행을 명했고 먼저 도내의 유명한 선비들에게 교정을 하게 하였다. 이에 경상도 관찰사가 남성로를 통하여 이분이 누구냐면 최흥원 선생의 제자입니다. 백부람 제자인데 이분을 통해가 너 선생에게 한번 물어봐라. 부탁해라. 이거 좀 내가 그 교정 좀 봐달란다고 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도 만나 그래서 문화의 제자들에게 교정 작업을 하게 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처음에는 백부라님이 이거를 거절했다 해요. 사양을 했는데 감사가 워낙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지만 심지어 여기에 나오는 유형원 선생의 후손이 또 서울에 있는데 편지를 보내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 어쩔 수 없이 맡게 된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 한 가정만 보고 한 5분 쉬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배상유라고 하는 분이 반개수록을 여러 부 필사해갖고 윤휴와 이현일에게 보냈습니다. 반개수록의 이 전파 과정이나 이걸 이렇게 중시하라는 그 정치적인 세력이 주로 당시에 세력을 잡지 못하던 비노론 계열인 거예요. 아까 봤던 명제 윤정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소론이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다 뭐냐면 윤휴, 이현일 이분들은 이 남계열들, 이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물론 이현일은 숙종 때 잠시 등용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나중에 그 정치적 그 핍박을 철저하게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책을 보내가 이 책을 쓰려 하는데 너희들이 서문도 좀 써주고 이 발간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유형원 선생 맏아들인 유하라는 분도 이 반개수록 서문을 좀 지어달라고 간곡히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분도 책 내용은 높이 평가했지만 정책에 반영하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자기들이 그 힘을 갖고 있을 때에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거를 처리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죠. 예를 들어가 노비를 안 가진 제자 그 살인들이 누가 있어요? 권오봉 교수라고 포항공대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퇴계 선생의 집안 연구에서는 1위입니다. 스쿠바 대학에서 퇴계 가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분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퇴계 선생의 집안의 노비가 퇴계 당대에 외노비 내노비 다 해갖고 무려 500명이었다. 경제적 기반인 거예요. 근데 그 노비를 다 쳐내버리면 양반계층, 지배계층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있는 거예요. 땅 다 내놓으라 하면 그 가만히 있겠어요? 너무 그 개혁의 주장은 높이 평가하지만 아까 오활하다 했는데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당대로서는. 그래서 결국은 반영하는 데는 소극적이었어요. 대신 가람 이현일은 서문을 써줍니다. 우리가 가람 이현일과 관련해서 이 상당히 실학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의 책 중에서 홍범연이 같은 거는 실학적인 경향이 있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가람 사상이 당대의 실업적인 학풍을 갖고 있다면 그 상당 부분은 누구의 영향이냐? 방계 유형원의 방계 수록을 읽고 그로부터 받은 감화 또는 그로부터 받은 영향 아니겠나 이렇게 짐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방계 수록이라는 그 책을 발간하는 과정이 역중일기라고 이 백부람 선생이 매일매일 중요한 일들을 책력에다가 요즘 말로 하면 달력에다가 간단간단하게 메모를 해두세요. 그게 이제 몇십 년 동안의 기록이 전해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에 보면 이 방계 수록이 간행되던 일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이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유형원 선생의 뭐냐 하면 아마 현손쯤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한 대 아래에 있든지. 어쨌든 이 방계 선생의 주손입니다. 이분이 백부람에게 방계 수록의 교정을 해주세요 하는 편지를 보낸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람에게 지역 유림들도 이 백부람이 이 책을 교정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라고 또 추천을 하게 돼요. 그런데 뒷부분에 얘기를 하겠는데 이 문중에도 오셨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희한하게 이 백부람 문집이 문중에서 잘 모르는 판본이 한 종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중에서 보급반으로 해갖고 본으로 해갖고 책을 찍어 원문을 찍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번역서까지 이제 발간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1815년 을해연에 간행한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차종손을 부탁을 해갖고 그 문중에서 보관해 오던 책판, 문집판을 조사해 보게 했더니 단일종, 이 바로 1815년간 그 본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문집총관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자료를 보면 판본이 아예 다릅니다. 거기에 발문을 보았더니 제자이자 족제 친척이죠. 먼 친척인 그 분이 최흥벽이라는 분이 그거를 쓰셨어요. 이 지문을 쓰셨는데 그 기록 뒤에 뭐라고 했나 하면 여기에는 그 1808년 무렵에 목판으로 간행한 게 초간봉이라. 그러면 지금 후손들이 보고 있고 갖고 있는 거하고 다른 책 종류가 딴 게 한 개 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 원본이 문집이 집안에도 없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문집총관에는 수록이 되어 있고 이 책을 기본으로 해갖고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하는 한국고전종합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다 아래 한글로 쳐서 한자를 올려놓고 검색할 수 있게 됐어요. 거기에도 여기에 있는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문집하고는 달라요. 보면 여기가 분량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집안에 없는 중요한 기록들도 있고, 후손들 여기에 몇 분 오셨는데 반드시 그거는 제가 볼 때 백브람 선생 학문 연구와 관련해서 문집이 비교되고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철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집 총간, 이건 집안에서 나온 번역본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문집 총간에 나오는 연보에 보면 유명희와 최흥원이 중표 형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중표 형제이다. 이 중표 형제는 내외종 사총간을 통칭하는 그 명칭이 중표 형제거든요. 그리고 백브람 선생도 역중일기에서 자주 유명희를 칭해가 유종이라 해요. 종형제 할 때 딸을 종자. 흔히 사촌을 언급하는 내 사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향후 철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되는 연구의 학자들은 이 백브람 선생 어머니의 친애가가 이쪽 집안이다. 이 유형원 집안이어서 아마 교류가 있었을 거 아닌가. 어머니의 친애가 같으면 멀고도 먼 그 관계예요. 근데 그런 걸 갖고 중표 형제니 그 다음에 유종 사촌이니 이런 표현 안 썼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후대에 백브람 당대거나 백브람 우대에 더 가까운 어떤 혼반을 맺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이런 문제만 제가 던져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더 연구해갖고 뭐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계수록을 교정한 기간은 역중일기에 보면 1770년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대략 한 두세 달 교정하셨는데 처음에 그 교정한 장소가 집에 있는 제실 보본당이라고 이 조상의 근본에 보답하는 집이라 해가 보본당에서 교정을 보았다 해요. 이게 보본당입니다. 여기 보면 동쪽 방이고 서쪽 방인데 전해오는 기록도 얘기에 의하면 이 서쪽 방에서 그 교정 작업을 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동화사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것도 두 설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가 손님들은 많고 너무 좁아서 동화사로 옮겼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의 원활함 또 그거를 돕는 이 스님들의 어떤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 경상감사 임의가 동화사로 옮겨가라고 얘기해서 갔다라는 그 설도 있습니다. 그 건물, 요 건물 옆에 보면 여기 벽이 있는데 들어오기 전에 그 벽 앞에 건물 안내가 있어요. 방계수록 최초 교정 장소. 이곳 보본당 서쪽방은 우리나라 실학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방계 유형원 선생이 저술한 방계수록을 1770년 백브람 선생께서 영조 임금의 명을 받아 이곳에 교정청을 설치하고 최초의 교정본을 완료하여 나라에 바친 유서 깊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답사 가시는 분은 그 옥고래 가시면 꼭 이 건물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11월 27일이니까 초겨울인데 쌀쌀할 때인데 그 한국건축가협회 그 대구 경북 지회에서 주관을 해가 전통 고택 답사 그 힐링 콘서트 해갖고 이거를 했어요. 이분들이 고택을 찾아가면서 우리나라 아름다운 그 고택 마을에서 콘서트를 겸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모두에 전통 인문학을 강의하는 교수 강의를 듣고 또 건축 강의하는 사람 강의를 또 같이 듣고 나중에는 음악회도 하고 막 이러는 모임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제가
화원에 저쪽에 있는 그 볼리동 무슨 성씨입니까? 그 유명한 그 문씨들, 남편 문씨 생거지에 대학원생들하고 답사하면서 설명하는 거를 여기 사무국장분이 따라오면서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교수님 우리 쪽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오케이 하고 했는데 코로나도 있고 해가 이 집안에서 그만 장소를 허락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분들이 이제 다시 여러 곳을 후보지를 물색하다가 그래도 대구에서 가장 이 상징적인 곳이기도 한 이 백불암 집안의 그 종손 어른께 이제 부탁을 드렸던가 봐요. 이제 흔쾌히 그 허락을 해서 음악회가 열렸어요. 열린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 보본당 앞에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게 보본당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장소를 딱 처음에 보고 아이고 그래도 집안에서 이제 유서 깊은 장소를 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보본당에서 최초 교정을 보았고 3월 2일에 교정 본 것을 감사에게 보냈고 감사는 3월 6일에 다시 백불암에게 보내가 동화사에서 교정을 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건 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3월 중순까지 동화사에서 다시 교정을 합니다. 이 교정 작업에 등장하는 인물은 보면 최흥건, 흥벽, 흥부, 흥립 여긴 다 뭐냐면 흥자 돌림으로서 이 백불암 선생과 같은 학렬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입니다. 최우진, 최사진 진짜는 아래 학렬 백불암 선생의 아들 학렬인데 매나 집안 사람들이자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문인으로서는 남성로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데 그 중에도 최우진 하는 분하고 남성로 하는 분이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 1770년에 경상가명에서 책이 출판되었고 백불암은 그 공로로 이 경상감사를 통해 갖고 수고했다는 그 정조 임금의 어떤 명예에 따라 칭찬도 받고 이 사서 책을 각각 한지를 하사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백불암 선생이 왜 이 책을 교정하는 걸 맡았겠는가 보면 대구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학자로서 문인들을 많이 배출했고 무엇보다 이 방계수록에 대해 그 이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어른이 책을 집안 사람들에게 부탁해가 필사해가 딴 사람들에게 빌려주기까지 했죠.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가 이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아보니 이 방계수록을 교정하는 사람으로는 백불암이 적격이다 추천을 받고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계수록에 관심을 왜 가졌고 어떤 경로로 이 책을 입수하였을까 이래 보면 어쨌든 이 백불암 집안이 유형원 집안과 연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확히 한번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농촌에 있으면서도 이 조정의 소식에 아주 정통했다는 게 역중일기에 보면 드러나요. 조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전국에 뭔 일이 논의되는 게 백불암 일기에 보면 시차가 별로 벌어지지 않고 알아요.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이걸 통해 합니다. 조보. 양반집 지식인들이 흔히 보던 게 있어요. 이건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이 처리한 그 일을 조정에서 처리한 일을 매일 아침 이렇게 적은 정리인데 요즘 신문 비슷하게 이렇게 전국의 양반층에게 이렇게 열람할 수 있게 해요. 이게 조보입니다. 이 조보를 보면 조정에서 이루어진 일, 전국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일들이 대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로를 통해가 이 백불암 선생도 조정의 소식에 비교적 정통했고 영조 때부터 줄기차게 방계수록 얘기가 나오니까 주목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집안까지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1739년에 보면 백불암 35세 때인데 역중일기에 보면 서울 도저동에 살던 유형원의 후손 유명희에게 편지를 붙이기도 했어요. 1770년에 책이 발간이 되어 나오니까 무려 그 이전 30년 전에 이 후손, 주손하고 교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백불암 선생이 방계수록을 처음 보게 된 게 1748년입니다. 역중일기에 보면 방계수록을 빌렸다. 한번 훑어보려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다행히 뜻한 대로 구하였다. 1748년에 처음 봤지만 그 이전에도 이 책의 명성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래전부터 이 책 한번 보고 싶었다. 근데 어쩌다가 구해가 참 다행이다. 근데 연보에 보면 근세 경륜의 학문을 일컬으면 이 책이 최고다. 이 내용은 조정에서 언급이 되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아마 조보를 통해서 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문집총괄입니다. 집안에 있는 보관하는 보급본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문집본에 보면 연보에 보면 당시 최응원이 고을수령, 지주는 고을수령을 이야기하는데 대구 판관, 어떤 때는 대구 요즘 말로 하면 대구시장을 부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판관직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때는 판관이 재직을 했어요. 고을수령인 조재현으로부터 이 책을 빌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해 11월 28일에 아들을 통해가 이 고을 판관에게 다시 책을 돌려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까지 구전되어 거나 여러 가지 백불암이 처음 이 책을 구해본 거는 서울에 백불암에 그 연비가 있는 유형원 문중에 가서 빌려왔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 연보의 문집총관본에 보면 고을수령인 조재현으로부터 이 책을 빌렸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1752년에는 이 책을 베껴 쓰기를 시작합니다. 필사하기로 맘먹고 지속적으로 이 책을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고 나이 어린 친지, 제자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성된 이 소장본 방계수록은 주위 사람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고 인근 고을, 하양이나 이런 고을의 수령들이 이걸 빌려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하필 일반인 학자가 아니고 고을 수령들이 왜 이 책을 많이 빌려보려 했을까? 이거는 아마도 이 목민관, 통치관으로서 이 책이 방계수록이 통치 방법과 관련된 많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고을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아마 이 책에 관심을 갖고 빌려달라 했을 게 아닌가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1770년 2월 4일) 역중일기에 보면 최흥립, 요것도 이제 이 삼보라는 자가 나와요. 근데 자만 나오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사람 이름을 잘못 밝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번역본에 보면 국학진흥원에서 나온 번역본에 보면 이종학이라는 분을 이 삼보라고 해가 풀어내요. 근데 이종학은 최흥원 선생과 연비가 있긴 있지만 누구냐면 안동에 가면 인천각이라고 있어요. 고성이시 인천각의 주손입니다. 이 어른이. 근데 이 어른이 자주 와가 이거 뭐 방계수록 교정도 하고 이런다 하니까 뭔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 기록을 좀 찾았어요. 찾았더니 최흥립이라는 메나 백불암 선생의 그 족제가 있어요. 또 문인이기도 하고 이분의 자도 삼보입니다. 이분인 거죠. 틀림없이. 또 같이 찾아온 게 최흥벽이라는 분하고 같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최흥립 또 최흥벽 이분들이 나를 보러 왔다가
반개 수록 교정하는 작업을 돕기 위해서 머물고 있다. 1770년 2월 30일에는 남만경, 이게 남성로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번역서에 만경 그대로 해버렸는데, 만경은 이분이 만경현령을 했다 해서 이 관직을 적기도 하고 자를 적기도 하고 일기에 보면 그래요. 그 남만경이라고도 적었는데 이 남성로입니다. 매나 이 남성로라 하는 분이 찾아와가 반개수록 교정하는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이다. 경상가명에서 가명아전을 보내 교정한 반개수록을 돌려보내라고 재촉하니 괴롭다. 뭔 말이에요? 임금의 명령에 의해가 감사가 책을 교정작업을 시키고 빨리 책을 출간해가 서울의 임금에게 보내야 되는데, 백부람은 어떤 입장이냐? 하나라도 철저하게 의심 가는 데 없이 봐서 보내려고. 그러니까 감사는 와서 노상 재촉하고, 백부람은 아직 미심쩍은 데 있으니까 못 보내고, 이런 갈등 상황이 일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자, 아전을 보내서 이 반개수록을 교정한 걸 돌려보내라 재촉하니 괴롭다. 그리고 3월 1일에도 아전이 가명의 명으로 다시 찾아왔다. 경전 등 여러 서적에 담은 중요한 곳만 교정하니 식견이 없는 것이 용서되겠나? 아직 부족한 게 있는데 이대로 줘버리면 용서되겠나? 계속 재촉합니다. 가명의 당당아전 신창권이 가명의 뜻으로 와서 교정한 책을 가지고 돌아가겠다고 청하여 이때는 졸리다 못해 할 수 없이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해놓고는 하는 말이, 이는 사촌 유명희가 간곡하게 부탁한 뜻을 저버렸다 할 만하였다. 그러니까 이 유형원의 후손인 유명희가 편지를 보내가 꼼꼼하고 철저하게 교정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이 있겠죠. 그 후손의 뜻도 저버렸다 할 만하다. 근데 그 보면 원문에 보면 가위, 부, 유종, 동촉지 의하라, 유종이라 해가 사촌 유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1770년에 아전이 또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앞에 1차로 찾아갔죠. 좀 부족한 걸 발견했겠죠. 다시 갖고 와가 동화사에서 교정해 달라고 청했다. 이거를 보면 동화사에서 교정해 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백부람 집안의 자발적인 뜻보다는 오히려 감사 쪽에서 그런 동화사 처소를 마련하고 좀 더 좋은 조건에서 하라 한 건 아닌지, 이것도 한번 검토되어야 됩니다. 1770년에 최우진이 구한 것을 받아보니 반개수록을 교정하는 일은 비록 남성로와 함께 시작하였지만 서책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함께 일할 사람이 없다 하였으니 그들의 근심을 알만하다. 이 과정을 통해 보면 교정 작업의 1차 작업은 백부람 선생의 제자들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백부람이 했다 할 수 있나? 이 부분 기록을 보세요. 1773월 12일 최흥립이 갑자기 와서 동화사에 들어가 교정하는 일을 돕겠다고 하니 아주 다행스럽다. 교정한 반개수록 세 책을 한 차례 살펴보았다. 단지 제자들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1차로 교정한 걸 반드시 보면 선생님 백부람이 다시 확인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는 거죠. 3월 15일입니다. 반개수록 교정하는 일은 이미 마쳤으나 여러 사람의 문집이 없어서 다시 교정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뭔 말이에요? 반개수록에 인용한 딴 사람들의 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용된 율곡의 예를 들어 갖고 성악지묘 같은 책을 어디에 인용했으면 그 성악지묘를 찾아갖고 그 구절이 거기에 맞나 확인한 뒤에 넣어야 이게 교정 검토가 되는데 그 문집을 다 확보를 못해가 교정을 제대로 철저히 못한 감이 있다.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죠. 옛 어른들이 책 한 권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엄격하게 작업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시간에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거예요. 실학적 학풍하면 초기에 나오는 게 반계유형원의 반계수록, 이거 다 배우셨는 거죠. 그 반계수록이라는 실학의 첫머리에 나오는 책이 우리가 사는 이 고을에서 교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출판 작업까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최흥원이라는 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원이라는 분은 이 가문이 효제 친친에, 즉 쉽게 얘기하면 유가적 가르침에 철저했던 유명한 가문입니다. 근데 이 향약이라는 것을 이 동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문에서는 몇백 년을 이어오면서 실시합니다. 아까 유형원의 반계수록에 보면 향약을 강조했죠. 도덕적인 교화를 위해서. 근데 이 향약은 원래 중국 사람이 여대림 형제가 만들고 그 향약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걸 주자가 주자정손 여시향약을 완성했어요. 주자가 증가시키거나 손 빼거나 여시향약 내용을 했다 했는데 이 주자의 나라이던 조선에 주자가 이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이 책이 기본 텍스트가 됩니다. 향약의 가장 기본적인 4가지 강목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 연배쯤 되면 다 배우셨을 거예요. 고등학교나 중학교 역사 시간에. 덕업상권, 과실상교, 예속상교, 환란상효. 좋은 일은 서로 권장한다. 잘못은 서로 고쳐준다. 사람을 사귈 때는 서로 예의를 지킨다.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는다. 유가적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서 이 4가지 강목을 가지고 농촌사회에서 실시를 하는 게 이게 향약입니다. 근데 이 향약을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실행하고 조선 후기까지 돼 있지만 중국에서는 꽤 일찍 끊어지고 특히 1949년 공산화 이후에는 거의 이 가르침조차 사람들이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중국이 새로이 전통시대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전통을 자기들이 복구하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그 공자 아카데미 하는 그 기존 중국학 그 붐을 일으키는 연구소를 만들고 돈을 엄청나게 지지를 해요. 근데 이 향약을 처음 만들었던 여대림이라는 사람의 스승이 장횡거라는 분이에요. 작년이 2021년이 장제탄신 딱 1000주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제로 박사학위를 받아가 그때 아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중국 학회에 자주 갔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가고 전부 뭐로 이루어졌냐면 화상회의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기념 장제탄신 1000주년 학술 연토에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베이징에서 했는데 제가 국내에서 연구실에서 촬영해가 이 영상을 보내니까 자기들이 이걸 이제 여기에서 켜놓고 학자들이 이제 듣는 거죠. 발표 주제가 향약입니다. 한국의 향약 전통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 5년 됐는데 직접 향약이 처음 실시되던 그 남전향약이라는 건 남전현이라는 마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남전현 마을에 가서 제가 주제 발표를 할 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여시 형제들이 살고 하던 그 남전향약지에 가면 우리 식으로 하면 아주 그 양반들이 살던 그 좋은 저택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대리석으로 된 집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건데 재밌게도 이런 현판에 아주 좋은 글귀도 있고 그 다음 이체자도 있고 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요거는 푸를청의 기운기자인데 하늘천자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하늘천. 하늘에 푸른 기운이 있다 이거 하늘천자. 이거는요 1만만의 장이죠. 길장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요
매산의 물수의 흑토입니다. 이건 따지, 땅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흙도 있죠. 요거는요, 만을 다해 오래를 연, 해가 오래다. 오래를 구자입니다.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천장지구, 하늘은 오래고 땅도 오래다 하는 그 말을 이체자로 이렇게 써놓은 내용입니다. 이 백불암집에서 시행하던 향약은 무려 100년이 넘도록 실시되어 왔는데, 부인동 동약이라 해요. 부인사 할 때 이제 대략 그쪽 동네하고 일치되는데, 이 두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어요. 조선조에 시행된 향약이 조목만 전해지고 실제 시행 기록이 자세하지 않는데, 이 부인동 동약은 구체적인 그런 제도와 결부돼서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성공고, 휼빈고 이름은 기억해둬요. 창고인데, 성공고는 먼저 공적인 걸 보관하는 창고, 여기에 모은 거는 나라의 세금으로 공동으로 드리는 거예요. 세금 창고. 휼빈고, 가난한 사람을 참 마음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창고. 이거는 참 불쌍한 사람들, 이 굶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곡식을 넣어두는 창고. 구체적이죠, 아주. 그리고 이 최원 집안의 부인동 동약은 최원 선생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계승되어서 100년이 넘도록 한문 중에서 지속된다는 그 역사적 전통성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향약에, 백불암 집안의 향약에도 그 배경에는 이 방계 유형원의 방계 수록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거로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 이 성공고와 휼빈고를 설치해가 구체적으로 시행한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 여기 보시면 성공고가 이루어지고 휼빈고가 설립되는 게 다 방계수록을 제자들과 함께 교정한 이 이후, 또 방계수록을 필사한 이후에 성공고와 또 그 다음에 휼빈고의 존재가 나오는 거죠. 그 얘기만 들어도 이 성공고, 휼빈고 하는 이런 제도와 이 운영에도 이 방계 유형원의 방계수록 영향이 꽤 있었던 거 아닌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역중일기에 보면 실제 향약을 실시하던 장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장면을 갖고 왔어요. 얼마나 상세한가. 어떤 식으로 마을 사람들과 이 공동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하는가 한번 짐작해 보세요. 일찍이 아침을 먹고 동사에 나와서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동과 서로 나누어 뜰 밑에 앉게 하였다. 먼저 서기를 정해서 남전 여시 향약, 아까 얘기했죠. 남전현에서 여시들이 만들어 하던 그 향약을 베끼게 한 후 이를 대략 수정해서 고을의 그 약속, 동약으로 삼았다. 일가 사람인 최경순을 동약직으로 세우고 하인 중에 배자웅을 동약소의 이정으로 삼았다. 박신특을 동약소의 정복에 임명했다. 처음에 이 향약을 구성해야 하던 그 장면입니다. 임명이 끝난 후에 약조를 음문으로 해석하게 하여, 왜요? 한문으로만 하면 일반 백성이 모르니까 한글 음문으로 해석하게 하여 하인들에게도 그 내용을 다 설명해 줬어요. 옛 것을 개혁하고 새 것을 따르라 라고 하는 뜻을 거듭 깨우쳐 주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엎드려서 들은 후에 감히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날이 저물 때 행사를 마쳤는데 서기는 임봉되었다. 누가 기록했고 어떤 장면으로 어떻게 했는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역중일기 1755년 11월 9일 장면입니다.
동네 어른과 젊은이들이 모두 모여서 강의를 하고 마친 후에 국가에 드리는 세금을 모아놓는 성공고의 공무를 정리하였다. 왜요? 국가에 드리는 세금은 중하기 때문에 정리를 잘해야죠. 그래 놓고 한 해에 그 11월 9일이니까 추수가 다 되고 이 겨울에 좀 쉴 때니까 뭘 했어요? 그러고 나서 관청에 부탁하여 소 한 마리를 잡고, 자기 소라 해도 옛날에 소는 중요한 어떤 농사의 수단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잡습니다. 소를 잡자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 한 마리 우리가 잡겠습니다 해가 허락받고 하루 잔치를 베풀었으며, 또 얼마간의 술과 음식이 있어 동네 사람 모두가 마음껏 취하고 배부르게 되니, 이거야말로 바로 이 향약, 동약의 효과 아니겠는가. 이 백불암 선생이 마을민들과 함께 이 동약을 실천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런 식으로 그 일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끝부분입니다. 이게 부인동 동약의 그 절목들인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부인동 동약 절목 해놓고, 동해는 4개 마을이 있고 여기 4개가 나와요. 무릇 동해 규약에도 4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덕읍상권, 앞에 얘기했던 그 4개예요. 2왈 과실상교, 3왈 예속상교, 4왈 환난상교라 해놓고 여기는 또 거기에 대한 풀이들을 쭉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시향약을 표본으로 하고 자기 실정에 맞게 이 향약의 규약들을 정해놓은 게 지금 논문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최원 선생은 실학적 사고를 가졌는데 이 기호남인들과의 교류가 아주 빈번했어요. 며칠 전에 그 백불암 차종손이 제 방에 한번 찾아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최원 백불암 선생이 백불암조가 사상이 어떤 면에서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어른의 이기론, 사칠론 이런 순수한 성리학 이론은 두드러진 게 많지 않다. 그럼 뭐가 특징인가? 성리학적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하고 풀고 실천하려는 그런 정신과 그런 어떤 영향력은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가장 큰 학자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론보다는 실천이 뛰어난 분인데, 이 어른의 그 배경에 실학적 사고들이 있다는 거죠. 이 집안에 가면 이런 글씨가 있어요. 2점이 있는데, 이게 경북 북부 지역의 여러 집안, 명문이라 하는 집안에는 거의가 이 글씨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서입니다. 도장 팔 때 쓰는 흔히 그 글씨죠. 전예해행초에서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6단계로 발전을 하는데, 가장 초기에 한자의 발전 단계에 있는 전서체입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전서를 제일 잘 쓰는 분이 누구냐면 허미수라는 분이에요. 그분 글씨인데, 그 백불암 선생의 아드님인 최주진 선생의 아호가 동계입니다. 그래서 이 동계정, 그 물가에 있는 동계정 정자 글씨가 지금도 이 글씨가 보관되어 있어요. 근데 이 허미수가 누구냐 하면 성호이기라는 유명한 실학자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와 또 그 학문적 연관이 이 백불암 집에 긴밀히 있는 거죠. 그리고 한강정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제자가 이 미수허묵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백불암 선생의 선조 중에 대암 최동집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스승이 한강정구입니다. 이 미수허묵과 백불암 선조 대암은 동문수학한 관계예요. 어쨌든 이 근기남인 실학자들의 계보와 백불암 집안이 관계가 많죠. 그래서 이 일기에 보면 허미수의 그 미수집 8책을 빌려왔고, 이 허미수, 아까 그런 노인의 필적 몇 점을 얻었다 걸어놓은 것도 아마 그 중에 한 개일 거예요. 중수가 미수의 필적을 빌려 보냈다. 미수의 필적 3책과 비문을 인출한 종이도 보내게 하였다. 그 다음에 최흥원과 성호이익의 관계도 두 집안이
아들 주진을 보내 성호 어른을 방문하기 위해 보내는 거예요. 주진이 보내준 편지를 받았는데 과연 성호 어른을 방문하였다. 처음에는 아이 항전을 시켜 성호에게 가서 그 묘문을 조상의 묘문을 구할 생각이었는데 이 일기에 보면 성호 이익과도 이 백부람 집안이 긴밀한 교류를 해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최응원 선생의 학풍이 있습니다. 문집에 보면 내가 처음 공부를 하면서 의심나고 어려운 곳에 부딪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었으나 이윽고 깊이 연구하고 완미하기를 오래도록 하게 되면 물리가 저절로 통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득입니다. 스스로 깨우치는 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당시에 다른 성리학자들 안동 쪽이나 이런 쪽에 가면 찾아볼 수 없는 학풍이에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최응원 선생이 이 자득이라는 학풍을 갖고 있는데 이 성호 이익에도 이 자득의 학풍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이 백부람 선생이 성호 이익 선생의 학문을 사숙했다고. 굉장히 학문에 있어서 유사한 면이 많이 나와요. 조선 중기와 후기 학풍은 경전 해석의 추자하기 표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의심을 품거나 해석을 달리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 경직된 분위기죠. 근데 이제 성호 이익은 이 자득이라는 부분을 장려했고 성호의 제자들이 대부분 자득적 학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호의 제자인 안정복도 백부람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정복의 사촌 아우가 최응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응원이 그 묘진멍을 누가 짓냐면 또 안정복이 짓기도 하고 이분들이 전부 실학계열에 들어가는 유명한 기호 근기남인 학자들입니다. 미수허목 그 다음에 성호이익 또 누구요? 그 뒤에 나오는 이 수남 안정복 이 세 분이 전부 백부람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되어가 백부람 선생이 방계수록까지 교정을 하게 되었고 백부람이 방계수록을 교정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근기남인하고 이 백부람이 소속되어 있던 영남남인하고의 결합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앞서 얘기했던 판본 두 종류는 정보를 여기에 조금 적었는데 일반인들은 뭐 관심 없겠지만 문중에서 오신 어른들은 다음에 반드시 이 두 자료를 좀 비교 분석해서 이 첫 번째 자료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이고 또 목판본 원문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진은 가을철 옥골의 그 장면을 한 장면 남겨두었습니다. 제가 백부람 쪽에 연구를 몇 편을 논문을 쓰고 했는데 오늘 실학에 대해서 연속적인 강의를 하는 첫 자리에 방계유형원 탄신 600주년, 400주년 기념 강의와 관련해서 이 방계수록을 발간한 이 경상도 땅에서 또 그 교정자인 백부람 선생의 강의를 여러분들께 드리게 됨을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후에 연속되는 강의도 모두 잘 참석하시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